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손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9월 11일 8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틀은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를 차용하여서 사람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강자가 아닌데도 살아남는다는 것이라면 비겁함과 속임수로 살아남는 것이고, 정말 강자여서 살아남은 것이라면, 즉 더 약한 누군가를 짓밟고 살아남은 것이라면 그것은 가혹한 현실 논리에 충실했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년 전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송파구 반지하집 새 모녀의 유서의 내용입니다.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하얀 봉투엔 마지막 집세, 가스, 전기, 수도세 7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이들의 죽음은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살아남은 자의 미안함, 돌보지 못한 부끄러움과 부채의식, 살아남은 자는 슬픔과 미안함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오늘도 진행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막막함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숨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다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네, 온 나라가 의료 붕괴, 의료 대란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것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 정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만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바로 파도가 영향이 몰려오는 게 정치죠. 근데 정치는 저 중앙정치 여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또 정치이기도 한데 지금 국회에서 정기국회가 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한창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이제 정기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의회 과연 정치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안산시의회 7대 의원으로 역임하시고 일하셨던 우리 손관승 의원님을 모시고 정치란 게 무엇인지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치에 입문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더불어서 안산 현안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한번 소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의원님을 직접 모시고 인사 나누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송관승입니다. 네, 손관승 우리 이제 7대 의원님이시죠? 네, 7대 의원을 찾습니다. 네, 저 마이크를 조금만 위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어떻게? 네, 저 7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였습니다. 2018, 현재 9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때 지금은 국민의힘이고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예.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예, 저도 헷갈립니다. 한나라당이 먼저였나요?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먼저 있습니다. 네. 자, 그 당시에 안산시 시장님이 누구셨나요? 당시에 재종길 시장님이셨습니다. 재종길 시장님. 예. 그럼 재종길 시장님 때 같이 하신 건가요? 네네, 뒤에가 윤하섭 시장님이셨나요? 네. 겹치진 않으셨고. 네. 네. 자, 우선 고향이 어디실까요? 저는 충남 예산 고덕면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산 고덕면. 네. 그 수덕사 옆 쪽에. 예, 거기서 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좀 내려가야 되나요? 네. 예. 고덕면 쪽이면 서산하고 더 가깝나요? 어디랑 가깝나요? 예. 수덕사하고 서산하고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몇 살 때 올라오셨어요? 제가 19살 겨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19살이라시면. 91년도인가 90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 서해안이 뚫렸을 때인가요? 서해대교가? 제 기억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서해대교 끝나고 제가 충남 서산에 가봤더니 그분들이 충남 서산하고 지금 보면 1시간 반이면 왔다 갔다 할 시간인데 서울을 안 가보셨다고. 뭐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던. 맞습니다. 그 당시에 아산 쪽으로 해가지고 막 삥삥 돌았던 그렇죠. 기억이 나요. 예, 아산으로. 그러니까 명절 같은 경우에 관광버스로 이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밀리면 보통 6시간. 그러니까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야, 그게 진짜 30년 전밖에 안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예산. 지금 당진 대전 고속도로가 또 뚫려가지고. 예. 되게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진짜 시골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안산에 어떤 일로 올라오시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반월공단에 취업을 나왔습니다. 네. 네. 취업으로. 네. 취업해서 안산에 딱 문제 정착을 하시게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기계과를 나오게 됐고요. 네.
그로 인해서 반월공단에 그때 당시 이제 TLW라는 회사에 취업을 처음에 나왔습니다. TRW면은 그 자동차 부품에서 꽤 좋은 회사인데. 예, 스티어링 만드는 네. 좋은 회사였습니다. 였습니다만 과거면은 이제 그걸 이제 TRW에 취업을 나왔는데 네. 그 회사의 조건이 그때 당시에는 군필자나 군대를 면제가 확실한 사람들에 한해서 기술 교육을 통해서 고용이 가능하다고 그때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 무슨 그런 경우가 있대요. 올 때부터 그런 걸 고지를 하고 불렀어야지. 그 시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기관을 통해서 이제 TRW 옆에 있는 거기도 똑같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동원산업이라는 곳에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쭉 직장 생활을 쭉 하신 거네요, 그러면. 동원산업에서 한 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그때는 뭐 기숙사라든지 공장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뭐 그랬죠. 공장 내부 2층에 기숙사가 있는 곳들도 많았고 더구나 또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올라오셨으면 어떻게 보면 실습생 개념, 소모품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였을 테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부푼 꿈을 갖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취업을 하고 6개월 되는 해에 굉장히 큰 실망을 한 번 했습니다. 뭐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잔업 특근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하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거의 6개월 동안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뭐 몇 번 안 쉰 것 같습니다. 계속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아 보니 그때는 교육생이었나 수련생이란 이름으로 기본급의 60%인가 그거밖에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큰 충돌이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참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꿈도 못 꿀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지금 같으면 큰일 나는 일인데요.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안산에 거주하신 거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시고 네네. 뭐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자, 뭐 안산에 그렇게 지방에서 나름대로 꿈을 갖고 올라와서 정착하셨던 분들이 참 많은 도시가 안산이고 노동자의 도시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뭐 이렇게 정치에 대한 이런 좀 남들에 비해서 강한 어떤 꿈이라고 할까? 뭐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향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99년도에 쓰러지셔 갖고요. 예. 2012년도 1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오래 투병하셨네요. 네, 각박하게 사회생활을 좀 했고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신길 휴먼시아 2단지 국민임대주택 공고를 보고 이제 이쪽 안산 신길동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길 휴먼시아 2단지에 와서 사는 도중에 거기서 동대표 회장을 하게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당시 이제 고 단원갑이라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갑에서 시의원을 하셨던 분이 국회의원을 준비를 하시면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정말 우연치 않게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없다가 예,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 예. 뭐 이제 원래 제 계획은 한옥을 좀 배우려고 했습니다. 한옥 공부를 해서 한옥 관련된 일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평창에 있는 한옥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선뜻 뿌리치지 못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분하고 뭐 친분 관계가 좀 꽤 컸었던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여야 두 분 유력한 후보님들이 계셨었죠. 두 분 다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단지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분한테. 요 이전 얘기를 잠깐 하자.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를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드렸더니 한 분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말고는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본인이 지난 시의원 시절의 아픔을 얘기하시면서 후배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런 생각이시라면
뭐 제가 뭐 미천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보자. 그래서 같이 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셨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드렸고 그분이 당선이 되셨고 네네,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 단원갑에 국회의원 하면 다 아시는 분들일 테니까 네. 이제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서 그냥 그걸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이제 인발부가 돼서 계속 가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도와드릴 그분이 당선이 되시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옥학교를 입학하려고 네. 등록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정말 제 팔자에도 없는 국회 보좌진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제 그분 네네. 와, 여의도로 가셨네요. 네네.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국회 생활을 했는데요. 아, 제가 뉴스에서 봐왔던 국회하고 제가 그 안에서 체험하는 국회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점일까요? 저는 의원들이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솔선수범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들어갔던 19대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들 많이 보셨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싸움도 있었고요. 네. 문을 부시는 사건도 있었고요. 빠루 사건이었나요? 그 정당 간에 정당 간에. 정당 간 입법 문제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눈앞에서 금방 싸우셨거든요. 아, 네.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다 형님 동생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언론에 비춰지는 거는 뭐라 할까 이슈 있는 것들만 비춰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제로 쇼를 한 것처럼 느껴지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두 말 않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정치를 끝내실 수 네.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2012년 13년도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한 6개월 이상 교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연락도 안 하고 통화도 안 하고 그러던 와중에 2014년도 2월 달 정도에 연락이 오셨어요.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만나게 됐고 출마를 권유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고 해가 어머님이 11월에 돌아가신 해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혀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내가 뭐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차례 요청이 있었고 정말 우연치 않게 그분의 도움으로 2014년도에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고 그래서 당선이 된 겁니다. 자, 뭐 짧게 얘기하셨지만 그 안에 또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죠. 네. 자, 그렇게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뭐 분과가 세 개의 분과가 있잖아요. 네. 어느 분과에서 일하시게 됐나요? 기획경제위원회로 왔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로. 예, 안산시의회는 아시다시피 기획경제, 문화복지, 환경 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기획경제는 안산시 전체 조직과 예산, 입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곳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6개월 동안에 뭐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하셨던 것이 그래도 큰 눈을 띈다든가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되셨겠네요. 예, 제가 당시 의원님한테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처음에 여의도를 가니까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보좌진들 모임에 나가면 네. 첫 번째가 뭐 하다 오셨냐? 네. 그렇겠죠. 두 번째가 학교는 어디냐? 세 번째가 정치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선배 의원님들이 이제 그 신입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이제 지리서 모임, 공보 모임을 짜주십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다 저희 같이 지역에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회 출신이나 뭐 학연 뭐 인맥들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룹 형성이 잘 되고 마지막에 보니까 저 같은 분들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공부하고 싶으면 한번 해라. 그래서 그 뒤로 6개월 중에 상당 부분을 아침 첫 버스를 타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여의도까지. 여의도가 국회가 잘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배우려고만 하면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강의나
공부에 관련된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안산에서 계속 다니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보좌관 생활을 하면 월급이 생활비가 돼요? 직급마다 틀린데요. 예. 그러니까 저 있을 때 당시에는 저는 뭐 7급으로 시작했으니까 저 있을 때 당시에는 7급이 4천 연봉으로 4,70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네, 네. 4급이 한 8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생활 정도 할 정도 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강노동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쉬는 날도 없이 의원님의 어떤 생활 스케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들의 스케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저를 컨택해 주신 의원님께서 저한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의외로 다른 보좌진들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안산시 의회로 이제 의원으로 돌아와서 이제 4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의정 생활을 하셨나요? 대부분 의원님들이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서민을 노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아마 흔히들 초심이라는 표현들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의정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의정 활동을 시작해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역에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냥 의원님들 표현대로 시민들을 위한 일에 좀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뭐 총선이나 대선 이런 것들을 서포터즈하기 위한 그러니까 공적 타이틀을 가진 예비 선거 조직 그런 역할에도 치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정당이라는 게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대표 선거도 있고 뭐 당원대회들도 있고 그런 때마다 이제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산악회라는 이름으로 또 산회를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의 뭐 애경사를 다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원인가 아니면 모습인가? 그래서 2년차 되던 해에 제가 소속된 당협에 계시던 국회의원님께서 제가 소속된 정당에 큰 문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정당을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니들은 어떡할래 너희들은. 그래서 두 말 안고 그만둔다 하겠습니다. 의원 안 하겠습니다. 2년 해봤으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뭐 유야무에 흐르듯이 기존 정당에 남게 되었고 그래서 임기를 채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재선 쪽으로 도전하셨을 것 같은데 안 하셨나요? 도전했습니다. 도전했고요. 방송에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욕을 먹더라도 이런 얘기는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초의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느낀 기초의회는 딱 두 부류 가치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선거를 지원할 인력 풀을 제공하는 조직이거나 아니면 지역의 윗분들을 대신해서 돈을 써야 되는 조직.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역할에 따라서 다음 공천이 좌지우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그 정도의 재력이나 역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안산에서 제가 소속된 보수당이 당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가 있거든요. 기초 같은 경우는 뭐 중선거구제이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은 3등까지 당선이 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역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한 명만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자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도의원 선거를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을 위한 남들처럼 막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맞추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역할들을 거부를 하셨더니 이제 실제로 공천받기 쉽지 않으셨던 거였던 건가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도의원 지원하셨는데 거기서 낙선이 되셨고 더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기울기 자체가 이제 야당 쪽이었죠. 야당 쪽으로 네, 네. 기울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네, 정치 그렇죠. 지형도 그렇고. 네네. 네. 자 그렇게 해서 4년간의 단회 경험을 이제 진행하셨는데 네. 자, 방금 거기서 제가 문제 의식을 하나 느끼는 게 계속 우리나라 정치에 문제에 있어서 기초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기초의원을 정당 추천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초의원만큼은 정당 그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자는 논의가 팽팽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기초에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할 때 하는 중간까지는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초에는 정당이 없는 게 좀 더 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정당이라는 어떤 권력의 큰 틀에 안에 안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하나하나의 의원들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입법을 하든 지역 예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동네 예산이라고 하죠. 소선구 작은 선거구다 보니까 동네에 필요한 예산을 갖고 올 때도 그 정당이란 틀 안에서 다수가 동의를 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구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정당이 없이 개인이 되다고 하면 뭐 결국에는 다수결론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났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안산시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추천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윤수의 먼지가 되어 김광석 노래에 리커버한 거죠, 이게? 네. 자, 이 노래가 좀 약간 오래된 노래인데 연식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하하의 하늘에 젖은 날에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까닭 모르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은 모두 시를 써
단원 FM은 목소리를 빼앗긴 자들에게 마이크를 대어주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방송국입니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소위 실격당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좀 더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정치인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청취자가 모여주셔서 목소리를 보내주셔야겠죠. 저희 단원 FM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가 있도록 우리 청취자분들의 후원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대 안산시의회 의원이셨던 손관승 선생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초대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우연히 페북에서 선생님 글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좀 가볍게 시작을 하자면 처음에 글이 이 공자의 논어로 알고 있는데 유상지하 하우브리라고 하는 그 문구를 써주셨습니다. 뭐 이 문구 어떤 의미셨을까요? 뭐 해석되는 그대로요. 뭐 어리석거나 똑똑하거나 자기 주관이 강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자기 고집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것을 얘기해줘도 변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아예 페북에 처음에 딱 써주셔서 다시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시의회 의원이셨기 때문에 안산시의 현재 시정을 바라보는 눈이 일반 시민들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 가지 현안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현재 안산시 이민근 시장님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공약이랄까 정책들이 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민청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이민청 설치가 이제 뭐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안산시를 위한 발전의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로서 더 피부에 가깝게 우리 안산 시민들이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초지 역세권 개발 문제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이제 지역구에는 안 들어가나요? 초지동이면 이제 지역구가 개편돼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죠. 네, 선거구가 개편되는 바람에. 그럼 다시 이제 선거에 이제 또 꿈이 있으시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실 부분이기도 예, 하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페북에다도 썼듯이 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들 안산을 얘기하면서 개발 사업들 얘기를 하기 전에 안산의 인구가 화성이나 시흥으로 빠졌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진단을 뭐 가장 합리적인 진단을 내라 그러면 그동안 주거 공급이 부족했으니까. 근데 주거 공급 부족 이전에 그러니까 한동안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면서 경기권 그중에 안산같이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 있던 빌라나 다세대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빌라나 다세대 가격을 그 가격에 화성이나 시흥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구조적 원인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 같아도 당연히 화성이나 시흥으로 이주를 해야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인구가 줄었다고 보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초지 그러니까 화랑연지 우리가 흔히 이제 시민들이 화랑연지라고 하는데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유원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고 체육용지도 있는 곳인데 과연 저런 곳에 그 개발한다는 면적조차도 5만 5천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약 3천 세대 가량의 명품 주택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아니지 않나?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갖냐면 안산은 대부분 중서민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 지금 그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현 원주민들, 현재 이주해서 살고 계신 분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에서 더군다나 공공주택도 아니고 명품주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분양가가 어림잡아서도 3천만 원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정도 그 분양가에 입주를 해서 거기서 정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산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거기 뭐 초지 메트로니 그 단지들이 쭉 생겼습니다. 그곳을 잘 보면
기존 그 빌라에 살던, 그러니까 안산 원주민들이 재입주하기보다는 그분들은 상당 부분 나갔고 한 60-70%가 외진들이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부가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 인구 증가는 안 되고 집값 상승만 붙이기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관에서 거기다가 일반 주택을 하겠다는 논리는 참 바보 같은 논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LH에서도 뭐 일반 주택 분양 사업 하면 떼돈 벌겠죠.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공적 목적을 가진 기관, 지방자치는 더군다나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일반 주택 분양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산이 지금 86년도 승격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거의 38년 정도 돼가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지금 안산의 원곡동, 중앙동, 신도시, 상록지구, 반월지구 할 거 없이 대부분 지역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곳에서 민간인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뭐 주택가를 상승시키고 집가를 상승시키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는 뭐 민간 사업을 막을 수는 없으니 그런 곳의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집가를 잡기 위해서 시가 갖고 있는 공유지, 공공용지들, 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통해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과천 사람들이 그래요.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저도 가면 항상 마음에 드는 지역인데 예전에 안산이 똑같았거든요. 녹지를 전국 최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똑같은 공공용지마저 그러니까 성냥갑처럼 아파트를 질 것이냐 아니면 저것을 숲과 자연으로 그대로 남겨둘 것이냐. 그러면 30년, 뭐 20년, 30년 내에 보자는 거죠. 어느 도시가 더 경쟁력 있는지. 어차피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숲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그곳에 숲을 조성하겠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름대로 좀 뭐랄까요? 대중적 인기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현재 정치인이 아니고요. 저는 네.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있고 해보고 싶은 것들은 꼭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 네. 멋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린다면 현재 이민근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4호선 철도 노선의 지하화. 근데 이게 뭐 일개 도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국가 재정이든 아니면은 경기도 예산이든 이제 그런 예산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 좀 페북에 올려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뭐 노선이 좀 길어야 된다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얘기도 좀 간단히 좀 적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페북에다도 썼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이게 2009년도에 예. 처음에 정부에서 이게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 2010년도가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고 그 해에 그러니까 당시 원희룡 의원님이시죠? 네. 원희룡 의원님이 이제 서울시장을 아마 준비하면서 아마 나왔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뭐 저는 안산선 지금까 4호선이죠. 안산선이 지화되는 거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거는 현재 도시를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화 사업이 이제 지금 TF가 구성돼서 올 연말인가 내년 초에 아마 공모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공모에 안산시가 선정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중앙대로는 8차선 광로입니다. 광로. 네. 그 뒤에 그 반대쪽에 고잔로도 6차선 광로고 그러면 현재 철도 4호선 노선 부지만 복개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저라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광역도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용지, 재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들을 조금 더 공공성에 부합한 사업을 가미해서 공모에 응모한다면 조금 더 저희가 선정될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봤던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정치에 연결되신 분들하고의 어떤 논의나 이야기 속에서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평소에 그냥 가지고 계셨던 혼자만의 생각이시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딱히 논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현재 사는 곳이 국민임대입니다. 뭐 제가 그곳에 살아서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패한 예산적 입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출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보통 막대한 재원을 쓰고도 출산 증가율은 안 된다. 모든 지자체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고민이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민이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주거가 안정되면 주거만 안정되면 주거에 들어갈 다른 예산을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학원을 보내고 옷을 사주고 외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을 100% 공감합니다. 그럼 그 주거의 안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민간 보고 그거를 하려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민간은 수익성을 담보로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공공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공이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한 주택을 공급한다면 예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잔역에다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한번 있었습니다. 안산시가. 네. 예, 그때 주민들이 뭐 아스팔트에 들어놓고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논리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정치권 논리 중에 부자들이 들어와야 보수당을 찍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부자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그분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저도 임대아파트 사는데 저도 보수당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의원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사 안 갔어? 이사 갔다 하던데? 저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직도 빚 갖고 있습니다. 이사 가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보수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더 가진 부류에 치중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2년 만에 안산시가 민주당 시장님에서 보수당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바뀌기를. 보수당 시장이 되니까 그래도 민주당하고는 다르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흔히 말하는 보수당들하고는 이 양반들은 정책적 철학도 틀리고 시민을 대하는 마인드도 틀리구나. 확실히 기초의원 출신이 시장이 되니까 정말 이 안산시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잘 보는구나. 그런 얘기가 듣고 싶었는데 그냥 제 결론은 지금은 이렇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도대체 뭐가 나아졌냐는 거죠. 앞에 민주당 예. 시장 할 때랑 똑같다. 4년마다 사람만 바뀐 거지. 그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권력 줄서기만 변경된 거지. 안산이 낮은 게 없고 더군다나 지자체 시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파는 거거든요. 단기에 내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자금을 가지고 내 임기 안에 치적 사업을 하고 그 치적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나를 다시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정치 논리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국회의원들 보시면 초지 원시선을 갖고 거의 15년을 울거먹었어. 15년을. 저 한 번만 더 찍어주시면 제가 완공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힘 있는 삼선, 힘 있는 재선. 이번엔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신 게 뭐가 있죠? 결국에는 국가 예산과 정책 사업에 따라서 진행되어 온 거지. 근데 항상 선거철만 되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모든 예산을 갖고 온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예산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도대체? 제가 4년간 기초의원을 해봤지만 제일 의원들 중에 힘든 게 뭐냐면 이거는 여야를 막는 데서 똑같을 겁니다.
특교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 특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보통 10억 언저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초에 내려주면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여기 뭐 가스관 깔아야 돼. 여기 도로 포장해야 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마을 녹록길 하나 포장하는데도 10억 20억씩 나옵니다. 근데 거기 10억 갖고 와서 1, 2억 주고 나머지는 그럼 결국에 지방비 부담에 매칭 사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돈을 뭐하러 갖고 옵니까? 그냥 지방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중기계획 세워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지방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걸 매년 발간을 합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근데 그거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매년 그 특교라는 뜬금없는 돈들을 내려보내서 여기 경로당 하나 줘. 여기 족구장 하나 해. 여기 도로 깔아. 그러니까 결국에 평가에 따라서 순서가 결정돼 있던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면서 시민들의 피로도하고 불만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예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보수당 시장님이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람들은 뭐 필드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2년 지났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보여주기식 정책 쇼보다는 사소한 거라도 제가 그 페북에 쓴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공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저기 조문객들이 와서 나무 그늘에서 좀이라도 쉴 수 있게 네. 겨울에 뭐 한기를 좀 막을 수 있는 텐트라도 저는 그런 게 더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셔서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면도 많이 적어주셨어요. 미혼모 아기들에 대한 시설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것도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안산에 이제 3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예절관, 아시다시피 옛 시장 관사입니다. 네, 네. 행복예절관, 그다음에 대부광산관리센터, 그다음에 대부도 연수원. 워낙 뭐 행복예절관 빼놓고 나머지 2시설들은 언론에 많이 회자됐던 것들이라, 그러니까 대부광산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그 도문화재로 대부광산이 지정되면서 대부광산 그 상단 부위에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광산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8억에 매입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요.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가구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혹시 나중에 시민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건물 구조가 1층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보면 1층, 위쪽에서 보면 지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보수를 해도 그 결로나 습을 못 잡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방치되고 있고, 그런 곳에서 뭐 정치인들이 워크숍을 한다는 이유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정치인들이 간다는 이유로 모 공무원께서는 거기다 꽃장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시설들을 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이제 대부도 연수원, 그 전임 시장님 때 매입한 것들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것도. 근데 뭐 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들도 있었고 왜 제대로 점검을 못했냐. 뭐 매매 과정까지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도 가보시면 팔각정 형태의 한옥의 가운데 메인 건물이 있고요. 사이드에 소규모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방 하나당 한 4평 정도 되는 그 서브 건물이 한 8가구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뭐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옛날 식당으로 쓴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뭐 위치도 아주 굉장히 좋은 곳에 있고요. 그러면 저걸 갖고 산 게 잘 됐네 잘못됐네 뭐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럴 게 아니고 어차피 매입되고 안산시 소유권 안산시 재산이라면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거죠. 서로 뭐라 할까 폭탄이라고들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보수만 해서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요. 페북에는 미혼모 시설을 썼는데요. 뭐 미혼모 시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부루 청소년이라든지 뭐 가출 청소년 뭐 이런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단기적으로 교육하고 케어해서
다시 사회 일원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쓰면 좋겠다. 그런 주장을 했던 거고요. 행복예절관은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성년식이라든지 뭐 다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행복예절관이라는 아이템이 안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는 거죠. 외국인 뭐 이민자들이라든지 다문화 가족들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똑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산 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행 영역에서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이 통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산 문화원도 안산의 역사, 문화, 예절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거기도 조직이 갖춰져 있고 인력이 갖춰 있는 곳입니다. 시설이 있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곳에서 뭐 단순 뭐 다도 뭐 김치 당국이 예절 뭐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안산의 역사 문화도 같이 교육하는 시설로 쓰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거죠. 차라리 그 행복예절관을 안산에 그 미혼모 케어 시설이 한 2군데 정도 있더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네, 대부분 뭐 다세대주택 이런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인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예를 들어서 미혼모 분들께서 아이를 안고 바깥에 나가면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고 아이 이쁘네, 아빠는 누구야, 이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보다는 그 와동에 있는 그 산자락에 있는 옛 시장관사 행복예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당도 넓고. 그런 데서 그분들이 한 1년 동안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썼듯이 아이들을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고 낳은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뭐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 뭐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인상했다, 정치인들이 매일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은 정치인들 돈이 아니고요, 시민의 혈세입니다. 예. 확실히 시의원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앙 정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후광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실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시의회에서 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뭐 그런 관점으로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훨씬 더 마음에 좀 몸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너무 짧게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실 거는,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실 거잖아요. 네.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 선거에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가 결국에는 뭐 꿈에 도전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시 광역으로 내려와서 선거에 임했고 결국엔 낙선을 했고요. 이제 2년 후면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뭐 시민 후보라는 그런 거창한 타이틀이 붙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안산 시장님으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2년 후에 지자체. 그럼 안산 지금 현재 몇 대, 이민근 시장이 몇 대신 거죠, 지금? 지금 8대. 8대인가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9대 네. 안산 시장, 우리 송관수 시장님을 또 뵙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계속해서 안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안산을 위한 정치를 해주실 것을 한 사람의 안산 시민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못다한 얘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또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꼭 좀 나와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여정인이 불렀나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